자, 통합과학 7강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성 천체들이 중력으로 유지되는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구성하는 이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총 5개의 권역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권은 이제 공기 영역을 말하고 대기권이죠, 그죠? 그다음에 직권은 이제 우리가 지구 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지구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생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외권은 이제 지구 자기장과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싼 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의 권역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이제 직권은 암석이나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과 내부를 전체를 포함을 하고 있고, 깊이 6,400km까지의 영역입니다.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죠. 그리고 지구 전체에는 철과 산소가 많다. 이렇게 해서 지각과 지구 헷갈리지 않도록 이 원소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의 구분은요,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입니다. 여기 별표할게요. 자, 성분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분과 물질의 상태. 자, 직권의 역할은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직권이 이렇게 층상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마그마 바다 이후로 지금 무거운 원소들이 지구 중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밀도가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바깥쪽에는 지각이라고 하는 땅 껍데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자, 지각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뉘어지고 그 안쪽으로 멘틀이 있습니다. 자,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은 대륙 지각의 두께가 더 두껍고요. 밀도는 해양 지각이 더 무겁습니다. 자, 지각을 볼 텐데 지각은 지표 5km부터 35km라고 되어 있잖아요. 5km가 해양 지각의 깊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35km는 대륙 지각의 깊이가 됩니다. 대륙 지각이 35km,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라고 보시면 되고,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상태는 고체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두께와 밀도 특성 기억하셔야 되고, 자, 멘틀은 그 안쪽에 35km부터 2,900km까지를 멘틀이라고 하고요. 직권의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고체 상태인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있어서 이 대륙 이동에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각하고 멘틀은 일단 상태는 고체 상태이고요.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외핵만 액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외핵이 대류를 하면서 여기서 유도전류가 생기면서 이때 만들어진 유도전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핵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또 나오기는 하지만 자기장 자체가 우주에서 오는 대전 입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대전 입자를 차단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 자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내핵이 있고요. 얘는 이제 5,100km부터 6,400km까지입니다. 내핵은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고온 고압 때문에 고온 고압으로 인해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사실 중등 내용과 겹치죠. 그죠?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게 좀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생소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때 조금 공부 소홀히 한 친구들의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 정도는 다 외워줘야 됩니다.
문제가 중학교 때 내용이 겹쳐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외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권은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기온 분포로 구분을 합니다. 자,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도 물어보거든요. 아까 직권 같은 거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구성 성분과 물질 상태에 따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림 보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층이 대륙권이고 그 위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돼 있고 기온이 하강하다가 상승하다가 하강 상승을 반복합니다. 자, 대륙권이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는 지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지구 표면은 아주 미지근한 난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난로이지만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죠. 하지만 그 난로로부터 멀어지면은 추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륙권은 이 지표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쭉 하강합니다. 자,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대기층이 불안정해지죠. 왜냐면 이 찬 공기가 위쪽에 있어요. 찬 공기는 밀도가 크죠.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여기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런 식의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를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대륙권은 이제 11km까지를 이제 보통 대륙권이라고 하고 대륙권과 성층권을 구분하는 경계면을 대륙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요 경계면의 이름은 아래쪽에 있는 이 층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면은 성층권 계면이라고 부르고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면은 중간권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층은 성층권이고 여기는 가장 큰 특징이 오존층이죠. 그래서 이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은 이제 아까 대륙권이 하강하는 이유와 똑같이 지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강합니다. 여기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열권부터는 태양 에너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하강 상승, 하강 상승 곡선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할 텐데 대륙권은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한다. 그러니까 지표로부터 멀어짐으로 이거죠. 그죠? 지표로부터 멀어진다. 멀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안정해지죠. 기온이 하강하면 대기 자체가 불안정해져서 대류가 발생을 하고요.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대류 현상이 멀어 벌어지는 것이 먼저고 이 대기 안에 수증기가 많아서 기상현상을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위도는 적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적도 지방은 공기가 가열되기 때문에 이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다른 지역보다는 뭐 중위도나 고위도보다는 조금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층이 아까 성층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오존층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광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한다라는 것은 이 자외선은 생명체한테 유해한 광선이에요. 그래서 이 오존층 때문에 해양 생물이 육지로 진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해양 생물이 육지로 육지 생물로 진화하게 됐다.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이제 성층권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대류는 안 일어나죠.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4개의 층이 있는데 안정한 층은 성층권하고 열권이 안정한 층이에요. 여기가 안정하고 여기가 안정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층이 중간권하고 불안정한 층에서 대류가 일어나요. 여기가 불안정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2개 안정한 층은 성층권과 열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은 그 위에 있는 층인데 역시나 성층권이 만약에 없었다면 중간권까지 여기서 만약에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만약에 없었다면 2개의 층으로만 이루어졌을 거야. 왜냐하면 성층권이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오로지 오존층 때문이기 때문에
오존층이 만약에 없다면 얘가 계속 지표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하나 다시 그림. 만약에 오존층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세요. 오존층이 만약에 없었다면 높이에 따라서 기온 분포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겠죠. 두 개의 층으로 나눠졌을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약 80, 아까 지금 기준이 80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 중간권하고 대류권은 하나의 층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층이었을 건데 성층권 요 높이에 오존층이 생기면서 층이 4개로 분리가 된 거죠. 층이 2개에서 오존층 때문에 4개의 층으로 분리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권은 대류권과 같은 대류권하고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대류권이다. 그렇죠? 근데 단지 뭐가 없냐면 대류가 똑같이 발생하는데 기상현상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온은 대류권과 마찬가지로 하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권에서 유성체가 발견되는데 유성은 우주에 떠있는 여러 이제 암석 덩어리죠. 그죠? 그런 것들이 지구로 들어오다가 기권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죠? 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0건에는 거의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유성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권 정도 들어와서 이제 이 외계에서 들어온 암석이 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10건인데 여기가 중간권이 조금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못하네요. 여기 왜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중간권이 50에서 80이고요. 50에서 80. 그 다음에 여기가 고쳐놓으세요, 여러분. 80부터 1000km까지 이렇게 고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건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는 구간이고 여기에 대전입자랑 마찰을 일으켜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 이거는 외계에서 오는 대전입자와 공기층의 마찰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고요. 오로라는. 자, 유성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계의 암석이죠. 외계 암석. 그러니까 돌 덩어리 같은 거. 산소. 공기와 마찰이긴 한데, 자, 산소가 얘를 연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소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우는 거다. 여기 조금 가려졌네요. 네. 오로라는 대전입자와 공기층의 마찰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유성체는 외계 암석과 산소 이 둘이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건은요. 기온이 상승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공기가 희박하고 그리고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하고 기권까지 두 군데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으로 넘어왔고요. 수권은 물의 분포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물은 지구상에서 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담수죠, 그죠? 담수라고 하고 담수 중에는 빙하가 제일 많다. 자, 고체 형태의 빙하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층상구조는 해수의 층상구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로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깊이에 따른 층상구조가 어떻게 나뉘어지냐? 수온 변화로 구분을 하고 있다. 자, 그림을 보면은 가장 여기가 수면이죠. 그죠? 여기가 수면이고요.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는 공기층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공기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혼합층입니다. 공기는 즉 바람을 뜻하는 거죠. 바람. 그리고 또 하나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혼합층이에요. 바람과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혼합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이
말 그대로 대류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혼합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대류가 발생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온이, 그러니까 수온이 쭉 하강합니다. 자, 수온이 하강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안정한 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에 차가운 물, 위쪽에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1000m부터 그 아래쪽은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깊을 심자를 써서. 여기는 뭐 계절이나 뭐 위도 상관없이 계속 수온이 일정합니다. 수온이 일정한, 상관없이 수온이 일정하다. 그래서 약 한 4도, 5도 정도 말을 하는데 계속 굉장히 차가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도 혼합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혼합층은 누가 해주는 거냐면 바람이 혼합을 해주는 거야. 바람이 물을 섞는 건데 혼합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온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영향으로 위도별, 계절별로 이 표층 수온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표층 수온은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지점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표층 수온이에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뭐 15도, 예를 들어 뭐 가을에는 15도, 여름에는 20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위도별로 뭐 저위도, 중위도 이런 식으로, 저위도는 거의 뭐 20도에서 25도 사이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중위도는 이제 연평균 수온, 표층 수온이 15도 정도로 머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온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표층 수온이에요. 자, 그래서 혼합층은 바람이 강한 중위도에서 가장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가장 발달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고 있다? 네, 하강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안정하다, 매우 안정하여 연직 운동이 없다. 그러면 이 수온 약층 자체가 위에 있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를 차단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온 약층이 물질하고 에너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약간 여기가 장벽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에너지가 심해층으로 전달될 수 없고요. 심해층에 있는 에너지도 혼합층으로 전달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 혼합층과 심해층을 딱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층이 수온 약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수온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수온 차이, 수온의 차이가 수온 약층이 발달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위도는 예를 들어 15도부터 이렇게 수온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 온도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위도는 이 표층 수온 자체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온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수온 약층은 저위도가 훨씬 더 많이 수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저위도가 더 발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저위도에서 수온 약층이 발달돼 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온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온의 차이가 저위도가 중위도보다 더 크다라고 요것 때문에 수온 약층이 가장 발달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심해층은 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낮은 상태. 위도나 계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낮은 상태로 수온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해수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자, 수온이 일정한 이유가 두 개가 다르죠.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이유가 바람이 섞어 주었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거고요. 심해층은 그냥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없다라고 두 개가 다른 이유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고요. 지질세를 거치는 동안에 일단 생명체는 바다에서 제일 먼저 탄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수권에서 지권으로 생명체가 육지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자외선이라고 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뭔가요? 바로 오존층이죠.
오존층. 자외선을 막아주는 층이 대기층이 생겼기 때문에 육지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수건에 일단 생명체가 제일 먼저 탄생하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나요?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죠. 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일단 바닷속에서라도 생명체가 생길 수 있었고, 자, 바다에 생긴 생명체가 직권으로 넘어가기 위하여는 자외선이라고 한 유해 광선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존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과 오존층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면 갈수록 분포 공간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뭐 화성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언젠가는 수권, 직권, 기권, 외권으로 분포 공간이 넓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자기장이 형성돼서 얘가 유해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막아주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되고요.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얘는 자외선을 막아주었다. 이렇게 그래서 오존층은 육지로의 생명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좀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자기장이 먼저입니다. 자기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예요. 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권은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 태양계, 천체, 별, 은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고 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 해수의 순환, 여러 가지 대류 현상들을 일으킨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이게 외핵의 대류죠, 그죠? 외핵 대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자,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잖아요. 그쵸? 외핵은 직권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 것은 외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는 지금 외권까지 5개의 권역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각각이 따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제 현상을 가지고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요, 엘니뇨는 어떤 현상이냐면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의 방향이 무역풍의 세기가 변화합니다. 자, 무역풍의 세기가 바뀌면 해수의 흐름도 바뀌거든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기상이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기권이죠. 해수의 흐름은 수권입니다. 그래서 기와 수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폭풍해일은 말 그대로 해일은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폭풍은 이제 비바람이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폭풍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도 요거는 이제 기권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고, 이제 이거는 바닷물이 넘치는 거니까 수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구는 모래 언덕을 말합니다. 모래 언덕은 바람이 만드는 거죠. 자, 버섯 바위는 요렇게 생긴 이제 바위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얘를 깎은 겁니다. 바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와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광합성 호흡은 생물권과 기권. 이렇게 되죠. 태풍. 아까는 마찬가지로 태풍도 뭐냐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이동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권과 기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권. 자, 물이 증발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다시 응결해서 만들어진 게 구름이거든요. 자, 구름은 기권에 형성이 됩니다. 이제 물이 증발해서 이제 공기 중으로 갔기 때문에 수권과 기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풍, 구름 이 두 개도 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상현상에 비를 내리는 것들은 다 숙권과 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석회 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석회암이 있을 때 얘가 녹아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이 있는데 얘가 물에 녹아서 지하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녹아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지에서 수로 이동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를 석회 동굴이라고 합니다. 자, 해안 침식 같은 경우는 물이 그쵸?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땅을 깎는 거죠. 바닷물이 지금 해안선을 깎는 거죠. 그쵸? 해안선을 깎는 현상. 요거잖아요. 자, 그럼 둘 다 뭐예요? 지와 수의 직권과 수권인데 방향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요거는 양쪽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자, 석회 동굴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에서 수로 가는 겁니다. 지에서 수로 가는 거고 얘는 수권이 직권을 침식하는 거니까 방향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회 동굴에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석회 동굴은 지금 지에서 수로 가는 거라 그랬죠? 지에서 수로 이동하는 게 석회 동굴이고요.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수에서 지로 이제 요거 반대 과정인데 요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종유석, 석순, 석주. 우리가 이제 석회 동굴에 가면은 이렇게 어떤 암석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석주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또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반대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회 동굴은 지에서 수로 가는 거고 종유석, 석순, 석주는 반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자, 다음 화산가스는 땅 속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공기 중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는 땅 속에 묻혀있던 것이 연소돼서 나가는 거니까 화산가스, 요거는 지에서 기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진해일, 땅이 흔들려서 바닷물이 넘치는 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되는 거니까 직권과 수권. 화석연료, 이제 생성은 생물이 땅에 묻혀서 화석연료가 된 거예요. 화석연료는 직권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직권에 영향을 준 거고요. 자, 유성은 외권과 기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고 지구 자기장 역시 외권과 기권. 이건 직권이죠. 그렇죠? 외핵 대류로 이런 거는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왔고요.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 이고 여기 페이지에서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그리고 물의 순환, 그 탄소의 순환까지 하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가장 많은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태양이죠. 태양의 양이 제일 많고 이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미친 영향은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요. 대기 해수의 순환, 기상현상, 풍화침식 등등등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거 기상현상과 관련되고 기상현상이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또 물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한 풍화침식 현상은 전부 다 태양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 그리고 지구 형성 초창기 때 축적되어 있던 열 이것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발생 원인입니다. 얘는 화산 지진, 판의 운동, 외핵 대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도 외핵 대류 때문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장도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입니다. 밀물썰물, 조석현상과 해안지형 이거는 밀물썰물로 인한 해양지형 변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은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걸 순환시키는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에 있는 물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가죠.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다시 강수로 육지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지표로 가고
또 지하로 침투되기도 하고 또 여기 육지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가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대기, 해양, 육지에 있는 물이 서로서로 순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각각의 대기와 해양과 육지는 각각의 권역에서 물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자, 바다 입장에서 나가는 거는 증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증발되는 양과 자, 들어오는 강수, 그다음에 지표. 여기서 이제 지하수, 호수, 강이나 아니면 지하수 이런 것들로 바다로 들어오죠. 그러면 바다로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이 같다는 거예요. 더해보면 바다에서 나가는 양이 320, 들어오는 양이 284, 36을 더하면 둘의 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 입장에서도 자, 들어오는 양은 이제 이렇게 증발로 320, 60 이렇게 들어오면은 380인데 나가는 양도 강수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380이라는 거예요. 자, 육지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기, 해양, 육지는 전부 다 물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구 전체 물의 양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표의 변화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얘가 이제 물이 움직이면서 V자국이나 U자국 같은 침식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퇴적도 일으킵니다. 네, 물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도 함께 이동한다. 그래서 증발 과정은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이죠. 자, 수증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한 열 에너지를 잠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물보다는 수증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한다. 음결은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때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가 물의 순환 과정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각각의 권역에서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이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바다에서 강수는 284. 자, 담수 유입은 여기 있는 지표 유출과 같은 말이고요. 담수 유입은 지표 유출과 같은 말이고 요거는 이제 지표에서 바다로 들어오는 양입니다. 그래서 유입에 들어가 있죠. 얘가 36. 그다음에 증발되는 양이 320. 그래서 둘을 더하면 같습니다. 자, 육지는 유입량이 강수밖에 없어요. 이제 육지에서는 나가는 게 두 군데인데 강수는 96이고 자, 증발이 60, 바다 유출이 36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로는 육지에서 증발되는 양이 60, 바다에서 증발하는 양이 320입니다. 더하면 380이죠. 육지에서의 강수가 96, 그다음 바다 강수가 284. 자, 더하면 마찬가지 380이라서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바다와 육지는 강수량과 증발량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다 육지에서 강수량과 증발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의 값의 절대값이 여기 지표로 유출되는 값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유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육지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양이 36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다에서 증발 강수의 차이값을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이값을 구해도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36은 자 320에서 284를 빼도 같은 값이고요. 320에서 284를 뺀 요거의 차이값 절대값도 요거를 가리키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차이값도 96에서 60을 뺀 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가리킨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에서 각각 강수와 증발의 차이값의 절대값이 지표 유출값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의 순환이 남았는데 요거는 또 역시나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이때 에너지도 같이 이동을 하고요. 전체 탄소 양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의 존재 형태는 직권에 가장 많아요. 그래서 탄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이 99.9%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가 0.005%로 굉장히 미량이 들어있다.
그리고 수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생물권은 우리가 탄소화합물 또는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자, 기권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형태의 이산화탄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의 순환 과정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권역으로 계속 탄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되면 직권에서 공기 중으로 가죠. 기권으로 갑니다.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들어가고요. 호흡을 하게 되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나갑니다. 이건 지금 다 탄소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화석 연료 생성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고요. 자, 용해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온이 낮을 때 많이 벌어지고 방출은 수온이 높을 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용해보다는 방출이 많이 일어나서 기권의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화석연료의 연소, 이런 지금 1번, 7번, 5번 이런 것들이 기권의 탄소 양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지만 현재는 기권의 탄소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산 분출에 의해서도 지에서 기로 가고 있고요. 탄산칼슘이 용해 운반되면 지에서 수로 가고, 수에서 다시 퇴적되면 수에서 지로 갑니다. 멘틀 하강에서 또 돌고 돌죠. 자,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 화석 연료가 연소를 하게 되면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에서 공기 중으로 가죠. 그래서 지에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자, 광합성은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생물로 들어가서 이용이 되는 거니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그다음에 호흡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화석 연료 생성은 생성이니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땅속에 묻힌 게 될 것이고요. 화산 분출은 지에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갑니다. 자, 근데 해저 화산이라 그러면 또 지에서 어디로? 수권으로 가겠죠. 해저 화산 분출은. 그냥 화산 분출은 지에서 기로 간다. 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는 기권에서 수권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나오고 있다. 자, 여기 용해와 방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게 용해잖아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요거는 수온이 낮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잘 벌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은 수온이 높을 때. 그래서 요거는 기체의 용해도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개념으로는. 그래서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물에 잘 녹는다. 용해도가 증가한다. 요거 개념 때문에, 자,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우리가 탄산음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산음료 보관할 때 꼭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따뜻하게 되면은 기체가 금방 빠져나오죠. 그죠? 그래서 수온이 높다, 따뜻할 때는 기체가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탄산칼슘이 용해되거나 용해 운반되는 거, 녹아 들어가는 거는 지에서 수로 들어가는 거죠. 직권에서 수권으로 간다. 그다음에 해저탄산염이 퇴적되는 거는 이제 물속에 있던 탄산이온이 양이온과 만나면서 탄산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라앉는다. 해저탄산염 퇴적 과정은요, 물속의 수권은 탄산이온 CO3E-라고 하는 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탄산이온인데 얘랑 금속 양이온이 결합을 해서, 보통은 이제 칼슘이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를 말합니다. 요런 애들과 결합을 해서
얘가 CaCO3가 되거나 뭐 MgCO3가 되거나 요런 애들을 우리가 탄산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탄산염. 금속과 결합한 탄산이온이 금속과 결합한 형태의 물질을 탄산염이라고 부르고 얘가 직권에서 아까 얘기했죠? 99. 뭐 거의 95%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물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땅으로 가라앉는 현상, 이거를 해저 탄산염 퇴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지금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탄소의 순환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탄소 양은 변화가 없지만 아까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화석연료 연소 이게 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방출되는 거 화산 분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네, 기권의 탄소 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기권의 탄소 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걸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까지 네,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